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TV 김PD입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3차 산업혁명이 인간과 컴퓨터의 조화를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켰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은 AI라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능을 함께 접목해버리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마련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인간 상실의 시대에 우리 인간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앙산의 영산대학교 부국 총장님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부국 총장님을 모시고 우리 인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해법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영상대학교 부국 총장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설립 4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지성 중심의 대학 교육으로의 제목으로 강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데이터를 24시간 기계학습할 인공지능의 역량보다 인간이 앞설 수 없다며 대학 교육은 미래 사회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 개량하며 도약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인간 사회 지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YGU 영산대학교가 개교 기념일인 지난 21일 제21회 근학기념 국제학술대회를 부국 총장은 기조 강연에서 BTS의 히트곡 앨범 제목인 Love Yourself가 진리 탐구를 위해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자신 알기를 대신해 인류 사회를 인공지능의 위기 대비로 인도할 메시지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어떤 우리 영산대학교 개교 기념일인가요? 네. 예. 통해서도 우리 또 인간 상실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또 모델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또 강연도 하셨고, 네. 그 인근에서 또 비슷한 말씀들의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이거든요. 네.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예, 예. 그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 인간의 어떤 위기를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직접 한번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예, 예, 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전까지는 네. 여러 가지 인간의 기술들은 인간을 돕고 인간을 편리하게 네. 한 거였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게 되는데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은 위기에 봉착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것은 그 인공지능이 그 스스로 이제 이 인간이 한번 인공지능을 만들고 나면은 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네. 개량하고 또 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될 때에 인공지능은 우선 인간이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인공지능은 24시간 기계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전부 데이터를 모두가 다 학습할 수가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역량을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게 되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종속될 뿐 아니라 네. 더 나아가서는 그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게 되는 세상도 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영화 SF에서 같은 네. 거기에서 그 로봇 인간이 네. 이제 인공지능 그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계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상상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실현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실제 인공지능은 네. 독자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계량하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네. 다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인간에 비해서 훨씬 더 역량이 있는 그런 존재일 때에 네. 오히려 인간이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심화되는 단계에 이르러서 네. 인류 사회는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 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아,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장님과 듣고 싶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성 위기를 느끼고 있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인공지능에 의해서 또는 이제 첨단 기술에 의해서 일자리가 대폭 감소될 것이다 하는 건 이미 예측을 하고 있죠. 많은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자리가 감소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매우 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다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어진다. 거기에다가 오히려 인공지능에 종속되고 지배를 당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세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 이제 그것이 우리 인류 사회에는 정말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어떻게 이런 이 잠재적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보면 3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컴퓨터라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도구가 나와서 인간은 거기에 또 적응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라는 인공지능 기능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도 인간이 개발한 기술의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의한 미래도 결국은 낙관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왜 유명한 그 천체 물리학자 스테픈 호킹 박사 그런 분을 포함해서 상당히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은 좀 다르다. 인공지능에 의한 부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 낙관론과 좀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대비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입장이 다 공존하는데요. 저는 인류 사회는 후자의 입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 그것은 그 부정적인 가능성이 실제로 현실화됐을 때에는 인류 사회는 손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지 않을 때 그때 가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할 수도 없고 이미 인류에게 그것이 재앙적인 모습으로 닥쳐왔을 때
온전히 그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가면은 책임질 사람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리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 마침 그 대비하는 그 방법과 그 방향이 그게 그 예전에 그 인류 사회가 이 대학을 중심으로 생각해왔던 그런 내용들이고 어떻게 보면 더 인류 사회가 나아지기 위한 그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이 대학에서는 이제 그 본래 대학을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고 진리 탐구의 그 전당으로서 뭐 상아탑이라고도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이 본래 대학의 모습이었고 대학의 어떤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이런 어떤 잠재적인 위기를 대처하는 길은 바로 그 본래의 모습과 이상을 되찾는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자신 있게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좀 극과 극의 어떤 대비를 느끼는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최첨단 산업혁명이지 않습니까? 미래의 산업혁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으로 과거의 대학의 했던 역할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답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플라톤 철학에 대한 이해를 많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플라톤 철학을 이해는 많이 하지만 플라톤 철학의 지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 이 첨단 과학 인공지능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대학의 본질 과거로 회귀하는 이 느낌을 받는다 말씀하신 거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본래 플라톤 철학에서 인간의 내면을 내면의 여러 가지 그 작용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이성의 작용이죠. 그걸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고 플라톤이 이제 정말 지향해야 될 그런 가치로 얘기한 것이 그게 지성으로 번역이 되는 누스라고 하는 겁니다. 지성이라는 것이 플라톤 철학에서 누스라고 하는 그건 철학 용어입니다. 그쪽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인류 사회는 이성에 관한 그런 탐구는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에 이르러서 계몽 철학으로 데카르트 이후에 칸트도 실천 이성 비판, 순수 이성 비판, 이성에 관한 비판과 탐구는 했더라도 지성에 관한 얘기는 이제 들은 바가 없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성에 의한 그 속에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탐구 속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 근래의 지식 기반 사회가 형성이 되었고 그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어떤 지식의 산물이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 이것은 이성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플라톤 철학이 얘기하는 지성에 관한 부분은 그것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이제 일부 신학에서 좀 이해가 됐고, 그리고 철학에서 이 철학 전공자들만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주 큰 어떤 철학계에서도 주류적인 그런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칸트 같은 사람도 지금 이성 쪽에 천착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대적으로 많이 탐구되어 오지 않았던 그 지성이 바로 이 시대에서는 바로 해법이 될 수 있겠다.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로고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플라톤도 로고스의 영역에서는 지성 누스의 영역으로 거기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였습니다. 결코 인공지능이 갈 수 없는 범위가 지성의 범위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지성이라고 하는 거, 뭐 우리가 지금 저 지성을 얘기할 때에 보통은 지식인들을 지성인이라고도 하고, 뭐 지식과 지성 뭐 이런 부분을 혼동하고, 그러니까 이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지성의 의미로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예가 뭐 많지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이제 그 플라톤 지성은 우리에게는 친숙하지는 않은 개념입니다. 플라톤 지성을 이해하려면은 그러면 플라톤 철학에 나오는 그 동굴의 비유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려서 하는 형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동굴의 비유는 이제 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이게 그림자에 대한 인식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굴의 비유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이 그림자로 착각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그 동굴 속의 죄수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은 마치 어떤 죄수가 깜깜한 동굴 속에, 아무런 빛이 없는 동굴 속에 그 동굴의 앞에 있는 벽면만을 보도록 쇠사슬로 목이 다 고정이 돼 있어서 오로지 앞만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자기 뒤쪽에서 어떤 물체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뒤로 어떤 불빛이 있어서 그 그림자가 동굴의 벽면에 비치는 거, 그것만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만 봤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사물의 실체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비유한 것이죠. 근데 그 바로 실체가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 이데아는 이제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들어봤는데, 이제 들어본 분들이 많으실 텐데,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림자가 아닌 본래의 그림자를 그 동굴벽에 투영하는 그 실체, 그걸 말합니다. 그것이 물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체라는 것이 착함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런 추상적인 개념도 전부 이게 이제 그림자인데 실체는 따로 있다고 하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코끼리 다리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이것이 나무 토막이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실제로 눈을 떠보면 코끼리 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성의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눈을 떴을 때 코끼리라는 존재를 알아요. 이것이 일종의 지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플라톤에 의하면은 그 어떤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이 쇠사슬을 끊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이 자기가 지금까지 그 그림자만 보아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지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실체와 또 지성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들 같은 일반인들이 그런 지성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선 이게 황당한 얘기 같지만
이런 얘기를 불교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교 신자들은 금강경이 아주 중심되는 경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금강경의 유명한 그 사구계 중에 네. 뭐 여러 가지 몇 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네. 그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응작여시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일체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네. 이렇게 인식하는 모든 이치, 네. 그 법은 이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여몽환포영, 그러니까 꿈이나 네. 또 그 환영 네. 이나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아 네. 한 게 있습니다. 응작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은 거를 알아차리는 그런 관점에 있어야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게 그림자에 대한 인식일 뿐이다 하는 네. 이 부분을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만 한 것은 아니고 서양에서 그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동양에서는 이 석가모니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 그것이 말이죠. 어떻게 글로 갈 건가 하는 말씀을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질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이게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소명이 됐다고 그래요. 입증이 됐다고 할까요?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이미 근래에 뇌과학, 인지과학에 의해서 그게 참 그렇겠다 하는 수긍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료들이 이미 과학적 성과로서 나온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뇌과학에서는 사람이 어떤 사물을 인식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물체를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물체에서 나온 어떤 그 빛이 이 그 망막을 통과해서 수정체를 통과해서 망막에 비치면서 어떤 그 뭔가 자극을 주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극이 망막의 그 자극이 이 신경망을 통해서 뇌의 어떤 특정 부위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만질 때도 마찬가지로 만질 때에 이 손의 그 감각세포 여기에서 받아들여진 어떤 그 자극이 이게 마찬가지로 그 뇌의 어떤 특정 부위로 보내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 특정 부위에서 그 신호를 판단해서 이 사물을 이렇게 인식한다는 것이죠.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냄새도 맡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뇌 특정 부위에서 저 동굴 속에 깜깜한 동굴처럼 뇌도 지금 깜깜한 이제 두개골 속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어떤 특정 부위가 전달된 그 신호만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실제 눈이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일반적으로 눈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총장님 보고 있는 거 예.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눈이 받아들인 정보를 뇌의 어떤 특정 부위가 정보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뇌과학의 지금 현재 이 성과입니다. 이제 그게 전부 요즘 이 사람의 인지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조를 이렇게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만약에 눈이 직접 본다면은 그럼 우리 상식적인 생각이 맞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눈이 직접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착각이고 눈은 이 전달자의 어떤 렌즈나 망막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자극을 전달하는 중간 과정에 있는 장기일 뿐이고 그것도 뇌 특정 부위에 가가지고 그 특정 부위에서 그걸 해석하는 뭔가가 그게 인식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동굴의 비유처럼 동굴의 비유는 깜깜한 동굴 속에 태어날 때부터 쇠사슬로 벽면만 보게 사람이 지금 인지 구조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그림자만 봤다는 게 이게 지금 신호만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신호를 실체로 착각하고 있다. 이게 지금 비유가 아주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그 신호가 실체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는 그 빛이라는 것이 일정 범위의 파장의 빛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넘어간 거는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렇죠. 들리지 않는 소리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냄새도 일정 그 범위를 벗어난 거 맡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어떤지는 모르고 다만 우리에게 전달된 그 정보 범위 내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것이 실제 모습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그런 어떤 결론을 벌써 수천 년 전에 우리 철학자들과 부처께서는 뭐 얘기를 미리 알고 계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저는 동굴의 비유가 참 이게 정말 그 참 어떻게 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이건 참 예지력의 그 결과물 일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이해는 이렇게 바로 되는데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증명이 되었고 알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인간의 지성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플라톤 철학에서는 무엇을 제시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산TV 구독해주세요.